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려천문과학관 원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려천문과학관에서 주말마다 보내드리는 주말 특강. 오늘은 운석, 정말 하늘의 로또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30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석, 2014년도 진주 운석부터 운석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이것이 운석이 맞느냐? 이런 확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운석이 무엇이고 운석의 종류, 그 다음에 운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완전한 운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운석에 대해서 많이 좀 봤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주말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줌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운석 정말 하늘의 로또일까? 한동안 운석 찾는 것이 굉장히 붐이 일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하늘에서 커다란 별똥별, 화구라고 하는 별똥별이 떨어지면 운석 떨어졌겠다. 그래서 운석을 주저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운석 사냥꾼이라는 말도 나왔죠. 자, 그래서 운석 하늘의 로또일까? 한번 오늘 수업 특강을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충주의 밤하늘, 우리가 이 천문대이기 때문에 별 이야기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밤 밤하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 하늘을 보면 이렇게 북두지성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죠. 자, 여름철이 되면서 저녁 하늘에는 북두지성이 거의 북쪽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북두지성의 끝에 있는 두 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배 연장하면 이곳에 바로 북극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북동쪽 하늘로 떠오르는 가장 밝은 별. 자, 여름이 되면서 떠오르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세 번째로 밝은 별이죠. 직녀라는 별이고요. 그리고 자, 북서쪽으로는 또 다른 1등성이 지구 있죠. 자, 북극성에서 가장 가까운 직녀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가까워요. 자, 마차부 자리에 카펠라가 지고 있습니다. 자, 별들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내지만 행성들 같은 경우에는 반짝임이 거의 없어요. 그 중에 지금 막 지고 있는 행성, 가장 큰 행성이죠. 가장 크다기보다는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이죠. 크기로 치면 목성이 크지만, 그래서 1등성보다 100배 이상 밝은 금성이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또 다른 붉은색 행성이 하나 보이죠. 바로 뭐냐 하면 화성이죠. 화성이 1등성보다 좀 확실해졌고 2등성쯤 되는데, 자, 이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금성, 화성은 반짝임이 거의 없는 행성이고요. 그 다음에 1등성들, 이렇게 베가, 카펠라, 쌍둥이 자리에 폴루스가 지고 있습니다. 항상 별을 볼 때는 이렇게 북성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별이 뜨고 있고 서쪽으로 별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별을 보실 때는 서쪽 하늘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쪽에 있는 별들은 계속 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오늘 중에서는 가장 잘 보이는 시간이거든요. 동쪽에 있는 별들은 떠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더 잘 볼 수가 있지만, 자, 배가 밑으로는 백주자리에 있던 별 게네브 1등성이 또 다른 1등성이 뜨고 있습니다. 자, 남쪽 하늘을 보면 지금이 여름철이긴 하지만 저녁 하늘에는 봄철의 별자리가 하늘 중앙에 있습니다. 한밤중이 되면서 여름철의 별자리가 높이 올라오겠죠. 자, 남쪽 하늘의 제일 밝은 별, 이 위쪽으로 북두칠성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볼 때 두 번째로 밝은 별, 목동자리에 흩은 별, 아크투스라는 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또 다른 1등성, 천의 자리의 1등성 스피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삼각형 되는 지점에 사자의 꼬리별인 디네블라라는 별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사자의 1등성 레굴루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동쪽 하늘에는 여름철에 또 다른 1등성인 붉은색 1등성 정가자리에 있던 별 안타레스라는 별이 뜨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2등성 중에서는 레굴루스 아래쪽으로 바다뱀자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별자리가 바다뱀자리인데 바다뱀자리에 있던 별 알파르드가 뜨고 있습니다. 알파드 또는 알파르드라고 부르는데요. 고독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봄철의 남쪽 하늘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좀 알아볼 만한 별이다 해가지고 바다뱀자리에 있던 별 알파르드를 고독한 자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자 자리에는 이름 아까 말씀드렸던 사자의 머리에 갈기에 해당되는
알기에바라는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로 보면 이 뱀 주인 자리에 있던 별 라스 알 하게라는 별도 있습니다. 라스 알 하게라고 하는 것은 뱀 주인의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 이름 중에는 알자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알기에바, 알파드, 그 다음에 뭐 견어가 알타이드죠. 뭐 이런 식으로 알자가 많은 이유는 별자리 이름은 라틴어지만 별 이름들은 대부분 아라비아에서 왔기 때문에 아라비아어에서 정관사 더에 해당되는 게 알이기 때문에 알자 들어간 별도 이름이 많습니다. 자, 오늘 밤에 볼 수 있었던 남쪽 하늘과 북쪽 하늘 별자리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석은 결국은 유성이 변해서 된 거죠. 그래서 용어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구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소행성이나 유성체라고 하는데, 물론 해성도 있을 수 있고요.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운석을 만드는 가장 주된 그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이나 외행성보다 자그마한 천체죠. 자그마한 천체들 중에서 태양을 돌기 때문에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지만 지구 근처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행성보다는 작은 그런 우주공을 떠다니는 자그마한 물체들을 유성체라고 해요. 유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체라고 해서 유성체라고 하는데 보통은 1m 이하들인데 어디까지를 소행성이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유성체라고 하느냐에 따라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 10m까지도 유성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10m 정도 되는 것들은 소행성이다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돌덩어리, 돌이나 뭐 철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큰 것들을 소행성이라고 하고 조금 작은 것들을 유성체라고 하고 물론 지적으로 얼음덩어리, 해성 같은 경우도 유성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해성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들은 대부분 이 지적으로 얼음덩어리들이기 때문에 대기에서 대부분 다 소멸되기 때문에 운석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운석을 만드는 것은 소행성이나 유성체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들입니다. 자,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소행성이나 유성이나 해성 같은 것들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들어와서 대기 속으로 들어와서 타는 현상, 불타오르는 것을 유성, 우리말로 별똥별이라고 합니다. 보통 초속 수십 킬로미터 정도로 빠른 속도로 대기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하고의 마찰,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온도가 1000도, 2000도 이상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불타오르는 별똥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통 별똥별이 탄 높이가 지상에서 한 80km 정도 돼요. 자, 그 밑에 내려오면 대부분 다 타가지고 지상 한 50km 내려오면 거의 빛이 나지 않습니다. 유성우라는 게 또 있죠. 유성우라는 것은 뭐냐면 자, 유성이 거의 빛처럼 떨어지는 현상을 유성우라고 하는데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3번 정도 1월 달에 보이는 사브리자리 유성우나 8월 달에 보이는 필리세우스 자리 유성우, 12월 달에 보이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시간에 한 100개 정도 보이지만 보통 유성우 같은 경우는 한 시간당 뭐 수십 개 내지는 한 10개 남짓한 정도의 별똥별이 보입니다. 해성이 통과한 궤도를 지구가 통과할 때 유성들이 좀 많이 떨어지죠. 해성 부스러기들 때문에. 근데 유성우 같은 경우에도 해성에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거의 운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별똥별 중에서 화구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밝은 별똥별을 화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성보다 밝은 유성을 화구라고 해요. 그래서 파이어볼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금성이라고 하면 1등성보다 100배 정도 밝은 거거든요. 와, 밝은 유성이 떨어졌다. 그걸 화구라고 하고 불덩어리라는 뜻이죠. 가끔 이 불덩어리 유성 중에서는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폭발하는 유성을 폭발화구, 영어로는 볼라이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화구든 볼라이드든 다 유성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늘에서 빛을 내고 떨어지는 것들을 유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금성보다 밝은 것들을 화구라고 하고 폭발이 일어날 정도가 되는 것들을 폭발화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별똥별들이 타다 남은 것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운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행성이나 유성체라고도 불리고 유성이라고도 불리고 운석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운석은 대부분 다 소행성에서 유성체로 나온 거고 해성에서 나온 것들은 대부분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운석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운석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 운석 같은 경우에, 자, 운석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많은 양의 이 유성체들이 지구로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먼지나 뭐 약간 작은 크기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타버리고 실제로 땅에 떨어지는 건 별로 안 돼요. 자, 몇 년 전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의 양은 한 10g 정도 되는 거, 10g 되게 가볍죠.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수만 개 정도, 한 18,000개에서 84,000개 정도다. 무게로 치면 한 3톤에서부터 한 7톤 정도 사이다 하는 거고, 제법 좀 큰, 한 1kg가 좀 안 되는 500g 정도, 소고기 한 근이 좀 안 되는 정도의 운석은 매년 한 500개 정도가 지구로 떨어진다 하는 거죠. 그 500개 정도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이 한 5천분의 1 정도 되니까 500g 정도, 소고기 한 근이 좀 안 되는 정도의 운석이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이 한 10년에 한 번꼴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kg가 넘고 진주 운석 같은 경우는 수십 킬로쯤 됐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운석들이 바다에 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땅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굉장히 드물다 하는 것들. 그래서 1년에 정말 땅에서 발견되는 운석은 몇 개 안 돼요. 자, 그래서 운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거, 운석의 기원을 좀 말씀드리면, 운석은 기본적으로 철, 돌과 철이 모여 있는 거, 그 다음에 돌로 되어 있는 거, 이 세 가지 나누거든요. 철질이라고, 그러니까 운석은 대부분 소행성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기본적으로 자그마한 유성체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소행성도 굉장히 이 유성체들이 막 충돌하면서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높은 온도고 이 굳기 전입니다. 굳기 전에 있는 상태에서는 무거운 물질들이 안으로 모이거든요. 중심 코어, 중심 핵 쪽으로. 그래서 핵 부분에 무거운 것들이 가라앉아서 철이나 니켈 같은 이런 철 같은 것들이 핵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행성 같은 경우는 중심에는 소행성이 굳게 되면 중심에는 철과 같은 성분이 많고 껍질 쪽으로 올라 나오면 가벼운 돌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질 운석이라고 하는 것은 소행성의 중심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고, 돌과 철이 섞여 있는 철질 운석 같은 경우에는 참 드물긴 하지만 이 중심 부분과 외곽 부분이 합쳐져서 만들었다. 뭐 한동안은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행성들끼리 깨져야지 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행성들끼리 충돌할 때 중심 부분과 외곽 부분이 합쳐지면서 그때 이제 석철질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굉장히 드물어요. 돌과 철이 섞여 있는 부분은. 그리고 돌로 된 운석들은 소행성의 외곽 부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 소행성이 어느 부분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소행성의 재질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소행성을 공부할 때 이 콘드뮬이라고 하는 이런 둥근 구슬 모양의 이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석질, 돌로 된 운석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자그마한 콘드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 우주 먼지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에 소행성이라는 행성이 있기 전에는 먼지 덩어리들이 많았겠죠. 이런 먼지 덩어리들이 모여가지고 콘드릴이라고 하는 아주 구슬 모양의 작은 알갱이들을 만들어요. 이런 알갱이들이 합쳐지면서 부딪히면서 점점 커져서 소행성이 되고 그리고 더 커지면 행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콘드릴 같은 경우가 최초의 우주에 만들어진 건데, 자, 태양계에 만들어진 건데, 이런 자그마한 구슬 모양 같은 것들이 원시 처음 만들어진 그런 이 돌로 된 운석 중에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철로 된 것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 변형된 석질 운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콘드릴이라고 하는 특징은 구슬 모양의 특징적인 그런 모양의 물질들이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돌로 된 초기 운석에서 많이 발견되는 건데 이런 모양이에요. 자, 굉장히 작은 뭐 정말 몇 밀리 안 되는 그런 크기의 자그마한 구슬 같은 알갱이들이거든요. 이런 알갱이들이 보이는 그런 돌덩어리들은 이건 운석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석질 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돌로 된 운석이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돌로 된 운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체 운석 100으로 놓고 보면 그 중에 94%가 돌로 된 운석이에요. 그래서 그 돌로 된 운석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콘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아까 콘드룰이라는 말 얘기했었죠. 이 콘드룰이 많이 포함된 운석을 콘드라이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원시 운석이거든요. 초창기에 변형되지 않은 초기 상태의 운석을 C1 운석, 말 좀 어렵죠. C1 운석이라고 하는데, 자, 구슬 모양의 콘드룰의 이름을 따가지고 콘드룰이 있는 운석, 그래서 콘드라이트 C1 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운석 중에 86% 대부분이 이런 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돌로된 운석 중에서 콘드룰이 없는 운석을 갖다가 아웃콘드라이트, 그러니까 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변형돼 가지고 콘드룰이 다 없어진 그런 운석이 이 분화 운석이라고 해서 아웃콘드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체 100이라고 하는 운석 중에 한 8%쯤 됩니다. 그래서 화성암처럼 용암 속에서 변성된 것처럼 변형된 열에 의해서 변형된 그런 운석들을, 섞인 운석을 아웃콘드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행성들이 충돌되면서 운석들이 막 부서지게 만들어지는데, 그 충돌할 때 열에 의해서 콘드룰 같은 것들이 막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운석, 그런 것들을 이 분화 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돌로 된 운석 중에서 콘드라이트 C1 운석이 86%하고 분화된 아콘드라이트 8% 합치면 94%가 되죠. 그래서 우리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운석의 96% 대부분은 돌로 된 운석이고, 그중 또 대부분은 분화가 안 된 그런 C1 운석이다. 진주 운석도 거의 분화가 안 된 콘드룰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C1 운석 중에 한 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흔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진주 운석이 가치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진주 운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떨어지는 모습이 발견된 하늘에서 굉장히 밝게 빛나는 것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운석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족보가 있는 굉장히 귀중한 우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관측된 것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운석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돌로 된 운석이 있고요. 자, 이 돌로 된 운석들, 그러니까 이 진주 운석이거든요. 돌 모양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 껍질 부분에 이렇게 시커멓게 판 부분이 좀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돌로 된 거 말고 철로 된 운석을 철질 운석이라고 하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94%가 돌이었고 나머지 6%가 나왔는데 그중에 5%가 철로 된 운석들이에요. 이 철은 대부분 철질 운석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률에 따라서 철이 90%, 니켈이 한 10% 되는 것들을 카마사이트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니켈의 비율이 좀 더 많은 것들을 타이나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소행성의 중심 부분에 가라앉은 철이나 니켈 같은 것들이 굳은 다음에 이제 깨진다. 다른 소행성과 충돌하면서 깨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크마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은 뭐 이 철질들이 5%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운석을 보면 실제로 0.4%밖에 안 돼요. 철질 운석이.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육지에서 발견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석질 운석 같은 경우는 구별이 안 돼요. 하지만 철질 운석 같은 경우는 자석을 대보면 정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남극 대륙에서는 오염이 안 되고 하얘다 보니까 돌이든 철이든 발견이 쉽거든요. 그래서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운석을 놓고 보면 철로 된 게 0.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육지에서 발견된 것에 비율을 해가지고 철질 운석이 5%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철과 돌이 다 같이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크게 보면 철질 운석이 한 5%쯤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안 된다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면 이런 식의 아주 비쌀 모양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가장 드문 운석이 돌과 철이 섞여 있는 석철질 운석이에요. 전체 한 1% 정도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펠로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남북 탐사대가 찾은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은 금속이죠. 철과 니켈 들어가는 금속이고,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감남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산형으로 된 감남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성분이 거의 절반 정도 포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룩덜룩하게 모양이 보이거든요. 이것이 철과 돌이 한 절반 정도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펠로사이트라고 하는, 모양이 특별하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이름 좀 어렵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메소시도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 감람석보다 현무암 같은 검은색 부분에 있는 현무암들이 좀 더 많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석철질 운석은 소행성들이 충돌한 다음에 열에 의해서 철과 돌이 섞인 거기 때문에 변형된 것들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콘드릴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질 운석과 석철질 운석에는 둥근 구슬 모양의 콘드릴이 없어요. 콘드릴이 있는 운석은 이 석질 운석 중에서 10원 운석 부분이고 나머지 이 변형된 분화 운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철질, 석철질에는 콘드릴이 없습니다. 근데 석철질 운석 중에서는 이렇게 색깔이라든가 성분을 가지고 페더사이트라든가 메소시도라이트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운석을 어떻게 찾느냐, 운석을 구별하는 운석의 특징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운석을 찾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운석 자체는 자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석에다 철 갖다 대면 안 붙어요.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 철 성분이 많기 때문에 자석을 갖다 대면 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석질 운석에도 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철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석질 운석도 기본적으로 HLLL 해가지고 H는 철이 좀 많다. 좀 적은 거를 L, 아주 적다를 LL 하는데 기본적으로 철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과 리켓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석에 붙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달이나 화성에서 온 운석들, 그런데 분화 운석 같은 경우에는 자석에 끌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에 끌리는 대부분 운석이 맞는데 자석에 끌린다고 다 운석도 아니에요. 땅에 있는 돌 중에서 자철광 같은 거, 철로 되어 있는 철광석 같은 것들 이런 거는 그냥 자석 갖다 대면 붙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석이 자석에 붙는다는 건 맞지만 자석에 붙는다고 다 운석은 아니다. 그래서 운석을 판단할 때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는 자기력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밀도예요. 자, 일반적으로 운석들의 밀도는 땅에 있는 돌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철이라든가 석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돌에 비해서 2배 정도 무거워요. 자, 그래서 제 얼굴도 좀 옮길게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철로 된 거는 비중, 가로세로 높이가 1cm 정도 되는 물의 비중이 1이죠. 철운석 같은 경우는 7에서 8쯤 나와요. 돌과 철이 섞여 있는 것들은 한 4에서 7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돌로 되는 운석은 한 3에서 3.8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상에 있는 돌 같은 경우에는 3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부피인데 아주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면 운석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예외적으로 밀도가 낮은 운석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에 있는 돌 중에서도 철이 많은 것들은 밀도가 높은 것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밀도만 가지고 또 판단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돌에 비해서는 좀 무거워 보인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이 물보다 기본적으로 3 이하면,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돌보다 낮으면 운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지구 정도의 돌 정도의 무게면 물론 예외는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예를 보면 이제 밀도 놓고 보면 자, 15 운석 중에서 HLLL 말씀드렸죠. 철이 많을수록 H는 철이 많은 거고 적은 거고 아주 적은 거고 철이 많을수록 밀도가 높아요. 그죠? 그다음에 너컨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분화된 운석인데 이거는 조금 더 밀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돌로 된 운석 중에서 이 탄소 성분이 많은 것들, 탄소 성분이 많은 그런 콘드라이트 같은 경우, 콘드라이트는 15 운석이에요. 탄소 성분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드문데 탄소 성분이 많은 것들은 밀도가 3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 탄소 성분의 시원 운석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연구적으로 연구할 때 굉장히 귀중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밀도가 그렇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덩어리의 전체적인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스러기인데 덩어리를 보면 밀도가 좀 낮을 수가 있죠. 덩어리 자체는 뭐 이 공간들이 좀 있으니까 빈 데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빈 공간들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운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타고 남은 껍질들이에요. 용융각이라고 하거든요. 퓨전 크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껍질 부분이 시커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운석과 돌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용융각, 껍질 부분에 타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께가 아주 두껍지 않습니다. 한 1에서 2mm 정도 얇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 중에 이렇게 시커먼 껍질이 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운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 거품 같은 기포 자국이 없어야 된다. 움푹 패인 지문 같은 자국이 보일 수 있다 하는 건데 그 얘기 좀 더 할게요. 아무튼 용융각, 탄 껍질 같은 것이 있으면 거의 운석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부분들. 자, 보면 껍질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남아있고 나머지 또 떨어진 부분도 있죠. 자, 용융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반점이나 이렇게 은빛 광택이 나는 것들은 또 운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석질 운석 속에 포함된 금속 성분들에 의해서 붉은 반점이라든가 은빛 광택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고 그건 아니죠. 지구에 있는 암석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운석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큰 운석이 땅에 떨어지면서 쪼개지면 요윤각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요윤각이 안 보이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운석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낙한 떨어진 지 오래된 같은 경우에는 풍화작용을 위해서 몇천 년 됐다고 하면 풍화작용을 위해서 껍질이 많이 변성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밀도가 비중이 무게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 돌보다는 커야 돼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세로 1cm의 무게가 비중인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붉은 반점이나 은빛 광택도 운석을 판단하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다 하는 부분이죠. 또 오래되면 이렇게 풍화돼 가지고 잘 표면만 가지고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유성을 봤어. 지금 내가 운석을 봤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운석을 주웠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성이 타는 높이가 지상에서 한 80km 정도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떨어질 때 초기 속도는 초속 몇십 킬로쯤 되지만 땅에 가까워지면서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공기의 항력에 의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떨어질 때쯤 돼서 마지막에 이제 그 종말 속도라고 하거든요.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는 그렇게 안 빨라요. 초속 한 100m에서 200m입니다. 초속에서 100m에서 200m라고 한다면 시속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몇백 킬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높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성이 보이고 실제로 땅에 떨어져서 운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초승달보다 밝아야 돼요. 거의. 초승달보다 밝은 그런 별똥별이 보여 상태에서 땅에 운석이 떨어질 때까지는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점점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몇십 킬로로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속도가 초속 한 100m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공기의 저항 때문에 계속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말 속도가 낮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운석은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뜨겁지가 않고 뭐 옆에서 김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성을 보고 바로 운석을 발견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유성 떨어질 때 막 큰 유성 떨어질 때 소리를 들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와, 저기 유성 떨어지면 소리가 들린다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이 불타는 높이가 80km쯤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음속이 어떻게 돼요? 음속 같은 경우에 초속 한 300m 남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80km를 갖다 날아오려면 분단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큰 유성이 떨어지고 나서 한 1, 2분 있다가 뭐 소리가 들렸으면 그건 맞아요. 근데 뭐 바로 들리거나 몇 초 안에 들렸다 하면 그건 유성이 떨어지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또 다른 그러니까 운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움푹 파인 자국이 있거나 움푹 파이거나 지문 같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유성이 불탈 때 좀 녹는력이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예 증발해 버리거든요. 녹는력이 낮은 것들은 타고 녹으면서 막 증발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럴 경우는 자 이런 부분에서 녹는력이 낮은 부분 물질들이 증발하면서 막 공기하고 마찰 때문에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 같은 이런 모양들이 움푹 패인 자국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푹 패인 자국들이 있으면 거의 그 주변으로
요윤각, 시커먼 껍질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요윤각이 있으면서 움푹 패인 자국들이 있다. 그러면 10중 8구는 운석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요윤각은 있지만 이렇게 파인 자국이 아닌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파인 제국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요윤각이 있으면서 파인 자국이 있다. 그런 것들은 거의 뭐 10중 8구예요. 그리고 이제 기포 자국, 막 이렇게 가스가 빠져나온 것은 기포 자국들. 이 돌은 제대로해서 많이 볼 수 있는 현무암들이거든요. 이런 기포 자국이 있으면 아닙니다. 이건 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포 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나와가지고 용암이 굳으면서 그 안에 있던 가스들이 겉으로 빠져나온 것들이잖아요. 근데 운석은 내부가 녹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겉만 녹은 거죠. 내부는 녹아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포가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무암 같은 것들은 용암이 녹아서 내부가 녹아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서 기포가 빠져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운석은 내부가 녹아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포가 빠져나오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기포 자국이 있다면 아닙니다. 다만 화성이나 달 같은 경우에서는 현무암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화성에도 용암이 흘러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달에도 용암이 흘러나온 게 있기 때문에 달이나 화성에서 온 운석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포 구멍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것들은 발견된 적은 없어요. 가능성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저한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텍타이트라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의 뭐 이제 아스팔트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운석 찾다가 가져오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이 텍타이트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운석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 정설입니다. 큰 운석이 땅에 떨어질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유리 성분의 물질들이 녹아서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텍타이트 성분의 한 70% 정도는 유리 같은 규산염 광물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운석이 떨어진 주변에서 충돌 분화구 주변, 크레이터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색깔이 다양합니다. 운석이 커다란 운석이 떨어졌을 때 그 주변에서 충격으로 만들어진 그런 유리 물질을 갖다가 텍타이트로 부른다 하는 것들. 텍타이트는 굉장히 흔합니다. 운석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운석을 감별하는 거예요. 자, 이 자료는 이제 제가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찾은 건데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브라질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이제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조금 번역을 했습니다. 자, 제 얼굴을 좀 또 치워야 되겠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자석이 붙느냐 안 붙느냐. 자석이 붙으면 자 일단 철이 좀 운석이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다른 돌보다 무겁냐? 오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측면을 연마했는데 철처럼 빛나느냐? 그것이 또 오케이. 근데 안에 구멍이나 거품 같은 게 있냐? 어떻게 해요? 구멍이나 거품이 있으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아닌 거고 구멍이나 거품, 기포가 새어나온 구멍이 없다라고 한다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거기에 움푹 패이거나 지문 같은 자국이 있으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당연히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자석이 붙는다, 안 붙는다. 그러면 근데 이제 다른 돌보다 무겁다. 맞다. 외부에 검고 얇은 층이 있다. 요인각이 있다는 거죠. 맞다. 내부가 외부보다 밝은 색이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원색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아니라는 게 굉장히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무거운데 맞다. 자, 그러니까 무거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 무겁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니, 잘못 말했어요. 무겁다라고 다른 것보다 무겁다. 자석에 붙는데 무거운데 그러면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운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에 붙나요? 아니다. 자석에도 안 붙는데 무겁다. 그럼 결국은 자석에 붙지 않는데 무거우면 결국 운석이 아니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보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자석이 붙나요? 네, 붙는데 다른 분보다 무겁지 않다. 외부에 걷고 얇은 층이 있다. 요인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안쪽에 광택이나 붉은 점들도 있다. 오케이. 그 있고 움푹 페이 자국이나 지금 같은 게 있으면 역시 오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표시를 보면서 내가 발견한 것이 운석이 맞는가 틀린가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운석이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특징을 가지고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에 붙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철성분이 많은 거고, 기본적으로 다른 돌보다 무거운 것이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죠? 자석에 붙지도 않고 다른 돌보다 무겁든 당연히 아닌 거고, 근데 자석에 붙지 않고 가벼운 것들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카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운석의 가격, 로또가 될 수 있냐는 부분이죠. 2014년도에 정부가 진주운석의 제시한 가격이 그람당 10,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한 3몇 킬로 발견됐기 때문에 한 3억 5천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러시아의 철레빈스키 운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하면서 뭐 최소한 그람당 100만 원 이상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돌로 된 운석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그람당 한 1달러에서 2달러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철로 된 건 조금 더 비쌀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석은 하늘의 로또가 아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 사이트 들어가면 굉장히 운석 파는 거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메티오라이트 검색해 보면 뭐 몇십 불, 많아봤자 몇백 불 정도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고 운석을 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마존 같은 사이트 들어가면 충분하게 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운석 아주 로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아주 좀 특별한 운석 같은 경우는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드문 것들은 정말 몇 억짜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드문 경우.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운석은 그렇지 않아요. 운석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그람당 국제적으로 1달러 정도입니다. 특별하게 족보가 있는 것, 이 떨어지는 관측되겠다거나 모양이 예쁘거나 아니면 아주 희귀한 거, 석질 운석 중에서는 탄소가 포함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석철질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비쌀 수도 있다. 모양이 예쁘고 특별하고 특별한 성분이고 이러면 하지만 달이라든가 화성 운석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비쌀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로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운석의 종류와 운석 감별하는 거, 운석 가격도 알아봤는데요. 자 아무튼 하늘에 내린 로또는 아닐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말 드문 희귀한 운석을 발견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늘이 내리는 선물은 맞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바깥에서 접하는 대부분이 다 운석들이에요. 오래된 거죠. 특히 철이라든가 우리가 쓰고 있는 무거운 광물들은 다 운석에서 온 겁니다.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굳기 전에는 지구 초기에 있었던 철이나 니켈 같은 이런 철들은 다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표면에는 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굳고 나가지고 운석이 떨어지면서 운석이 갖고 왔던 철들이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철광석들이에요. 그래서 뭐 상당히 태양계 초기에 대충돌 시기에 운석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것이 오래되면서 지구의 암석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운석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래되지 않은 얼마 안 된 운석들이 특별한 거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충주고려신문과학관 6월 첫째 주 주말특강은 운석 정말 하늘의 로또일까를 주제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운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별 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제 낮이 좀 길어졌습니다. 밤이 좀 춥지 않거든요. 오늘 밤 충주고려신문과학관의 날씨도 굉장히 맑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별 보고 싶으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봤습니다. 별 보시고 싶은 분들 충주고려신문과학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예약하시고 또는 전화 주셔가지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별박사의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는 못하지만 이 별박사의 주말 특강 많이 또 들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